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우리 책에 보니까 좀 잘못 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기억나는 게,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요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건 잘못됐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x1 빼기 x2의 제곱, y1 빼기 y2의 제곱이죠. 이게 이렇게 루트가 위에 전체 씌워주고 이게 플러스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잘못됐죠. 그죠? 틀렸죠. 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시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10장 조금 더 나갈 거예요. 네, 이거 끝나고 9장 끝나고 이제 10장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10장 마지막 이제 할 거고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11장 하나 할 겁니다. 근데 11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 와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뭐 해올 것들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마지막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같이 해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3번 이제 남았습니다. 자,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시작을 했었는데요. 월마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는 그 트랜잭션을 계속 쌓여 가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들이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는 그 고객들이 사간 트랜잭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뭐 재밌는 데이터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바비 인형하고 초콜릿바가 같이 팔리고 맥주하고 기저귀가 같이 팔리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 각각 트랜잭션을 보세요. 그래서 물건 1, 6, 9, 12번을 사갔고, 두 번째 손님은 물건 2, 9를 사갔고, 이렇게 사갔잖아요. 근데 물건들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세븐일레븐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는 물건의 개수는 수만 가지예요. 한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 세븐일레븐 가게 가서 한순간에 보여 있는 거는 뭐 몇백 개 안 될 것 같지만은 그게 1년 단위로 계속 돌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다 놓는 거 다르고, 여름에 내다 놓는 거 다르고 해서. 그리고 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거의 뭐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사실은. 물건의 개수가 수만 가지가 이제 여기다 적힐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님은 또 뭐 수백만 명이죠. 하루에 수백만 명. 데이터가 그렇게 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을 조금 다르게 그림을 그리면은 테이블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손님들은 수백만 명 여기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건들은 물건 1, 물건 2, 물건 3부터 이제 물건 30번까지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수만 가지겠지만은, 거기서 이 사람이 요 물건을 샀으면은 하나, 사지 않았으면 0,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테이블은 엄청나게 큰 테이블이지만은 0과 1로 이루어진 테이블이겠죠. 그죠? 0과 1로 이루어진 테이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연관성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관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물건 1과 물건 7이 잘 팔린다. 물건 1과 물건 7이 잘 팔린다. 오늘 100만 명의 손님이 사갔는데 10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뭐 30만 명이 물건 1과 물건 7을 사갈 때 같이 사갔어요. 그럼 굉장히 많이 사간 거죠. 100만 명 중에 30명이 이것과 이것을 사갔으니까. 그러면은 저 룰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마케팅 전문가가 물건 1과 물건 7을 왜 사람들이 같이 사가지? 이거를 같이 포장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물건 1을 사면 물건 7은 반값에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팔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물건 1과 물건 7이 같이 팔린다는 걸 어떻게 찾아낼 건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N개의 물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페어의 조합이 몇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N개가 있다 그러면은 3개가 있다 그러면 1, 2, 1, 3, 2, 3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N개면은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컨비네이션 n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네? n개에서 두 개를 고르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식으로 따지면은 n 팩토리얼 n-2 팩토리얼의 2의 팩토리얼. 그래서 n-1이 되죠, 그죠? 나누기 2가 되는구나. 보세요.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컨비네이션이. 그것을 컴퓨터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방법들이 나오죠. 그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요렇게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뒤에 또 나옵니다. 요렇게만 생각을 하고, 한번 책 내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이제 물건들이죠. 물건들이고, 그래서 고객이 함께 구매하는 물건들의 짝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얘기는. 고객들이 함께 구매하는 물건들이 어떤 것을 같이 구별을 사는지를 나는 보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연관규칙은 이런 식으로 발견이 이제 찾아집니다. 아까 얘기한 그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에서 프리퀀트 아이템을 찾아내요. 프리퀀트 아이템을 찾아내면은 여기서 룰을 찾아내요. 자, 요걸 이제 설명할 거예요. 데이터가 아까 물건 1번과 물건 7번이 많이 팔린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돼야지 많이 팔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건가 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사갔는데 30만 명 이상이 사가야지 많이 팔렸다고 하자. 관심이. 그러면은 그게 미니멈 기준 30만 명인 거예요. 30만 명 넘으면은 많이 팔렸다. 아니면은 나는 관심 없어가지고, 뭐, 컨비네이션 나는 관심이 없는 거죠. 혹은 100만 명이 사갔는데 만약에 딱 한 명이 1번과 7번을 같이 사갔어요. 딴 사람들은 같이 사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가 나한테 뭐 의미가 있겠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 사간 게 내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한 명 그렇게 사간 거가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마케팅에서도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놔요. 아까 좀 전에 내가 쓴 거 보면은 2의 n 곱하기 n-1승만큼의 많은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짝들, 투페어 컨비네이션 중 어느 걸 내가 고를 건가 하는 거죠. 어느 거를 내가 의미가 있다고 고를 건가. 그래서 그 기준이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인데, 그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의 기준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미니멈 서포트라고 이름을 붙여요. 미니멈 서포트. 예? 지지율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지지율. 그래서 지지율에서 미니멈 지지율을 정해놔요. 보통은 그날 트랜잭션 한 10% 정도. 아니면은 숫자를 적기도 하죠. 그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미니멈 서포트를 주면은 미니멈 서포트 이상 된 거는 많이 팔린 거잖아요. 그 많이 팔린 걸 뭐라 그러냐면은 프리퀀트 아이템 셋이라고 그래요. 프리퀀트 아이템 셋. 프리퀀트, 자주 발생하는 거. 그래서 빈발 항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빈발 항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용어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네? 데이터가 트랜잭션이 있는데 짝들이 많잖아요. 짝들을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짝들이 나오는데, 그 컨비네이션 중에서 어느 걸 내가 관심이 있을 건가. 그 기준은 미니멈 서포트를 내가 정해서 가져오고, 미니멈 서포트가 나오면은 서포트를 넘은 이 관심 있는 것들은 빈발 항목, 프리퀀트 아이템 셋이라고 부른다. 이걸 가지고 이제 룰을 구하는 거예요. 규칙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봅시다. 자, 요 예를 한번 보세요. 오늘 4명의 사람들이 물건을 사갔어요. 1, 2, 3, 4. 물건이 첫 번째 사람은 1번, 2번, 3번 사가고, 두 번째 사람은 1번, 4번, 세 번째는 1, 3, 그 다음 네 번째는 2번, 5번, 6번 물건을 사갔어요. 미니멈 서포트가 2예요. 2. 퍼센트는 아니고 2번. 미니멈 서포트를 넘는 페어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미니멈 서포트를 넘는 거. 2번 이상 발생한 거를 찾아보세요. 4개 중에서 2번 이상 발생한 거. 1, 3. 1, 3 여기 적어놨구나. 1, 3. 1, 3 말고 또 있어요? 1, 3은 2번 발생했어요. 얘도 1, 3을 같이 사갔죠? 얘는 아니죠? 얘 1, 3 사갔죠? 2개 사갔잖아요. 그죠? 다른 컨비네이션 있어요? 다른 컨비네이션. 2번 발생하는 컨비네이션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 3이 프리퀀트 아이템 셋이라 그래요. 야, 1번하고 3번을 사람들이 같이 사가는구나. 그 다음에는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서 룰을 뽑아내는 거예요. 1, 3이 같이 발생했으면 1번을 사갔기 때문에 3번을 사간 걸까? 3번을 사갔기 때문에 1번을 사간 걸까가 궁금한 거죠.
그것을 컨피던스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컨피던스는 신뢰도죠. 룰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1번, 3번이 같이 사갔기 때문에 if 1이면 then 3이다. 1번은 사갔기 때문에 3번은 사갔다. 혹은 반대로 if 3, then 1이죠. 3번을 사갔기 때문에 1번 사갔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1번은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1번을 사갔기 때문에 3번 사갔을 것 같아요? 3번 사갔기 때문에 1번 사갔을 것 같아요? 요걸 이제 계산하는데, 1번을 사갔기 때문에 3번 사갔다를 보면은 1번을 사갔기 때문에 3번을 사? 그럼 1번을 사간 애들 볼까? 1번 애들 사간 애들 3명이야. 그럼 1번을 사면 애들은 다 3번을 샀나? 보면은 3개 중에 2개예요. 그죠? 그러면 3분의 2 컨피던스는 66%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거꾸로 3번을 사갔기 때문에 1번을 사갔다. 3번 사가면 다 1번 사갔을까? 3번 사간 거 2개인데 2개 다 1번 사갔네. 100%예요, 100%. 그죠? 100%. 그래서 컨피던스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스토리가 다 나왔어요. 전체에서 컨비네이션 구해가지고 그 중에 미니멈 서포트 넘는 거를 구한 거를 프리퀀트라고 하고, 프리퀀트에서 룰을 구하는데 이것이 이건지는 컨피던스를 계산해 보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요, 여기서. 네. 뭐 요거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월마트나 세븐일레븐에서 해가지고 나온 규칙 중에 하나가 기저귀와 맥주가 같이 팔린다였어요.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기저귀와 맥주가 같이 팔릴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저귀와 맥주가 같이 팔려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상관없이 같이 팔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포장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같이 사가게. 그래서 뭐 상상을 해보면은 맥주의 포장을 기저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딱지 붙여가지고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요기에 따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샀기 때문에 맥주를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기저귀를 샀기 때문에 맥주를 사요. 그러면은 광고를 붙이는 거죠. 기저귀를 50% 할인 광고를 대대적으로 신문 광고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50% 할인 광고. 그럼 사람들이, 야, 기저귀 저기 싸다. 50% 차물고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면서 비싸게, 아무도 모르게 비싸게 가격을 올려는 맥주를, 맥주도 사가야지. 그러고서는 사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기저귀를 샀기 때문에 맥주를 샀는데, 이 사람이, 가게 주인이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맥주 가격 50%라고 붙여놓고 기저귀 값을 잠깐 올려놓으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경우죠. 그죠? 기저귀를 샀기 때문에 맥주 사는 건데, 기저귀는 안 보이고 맥주값만 낮췄다 그러면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값 낮춰도 기저귀 가격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은. 뭘 먼저 보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슈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N개의 아이템이 있으면은 N개에서 미니멈 서포트를 넘는 걸 찾아내는데, 컴플렉시티가 엄청나게 복잡한 거죠. 너무나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할 건가. 또 하나는 조금 전처럼 기저귀와 맥주가 같이 팔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걸 어떻게 판정할 건가? 그냥 미니멈 서포트만 넘어서 찾은 건데, 넘긴 넘었지만 의미가 실제로 있을까? 뭐 이런 것들요. 네,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은, 책에 있는 설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뭐 껌과 라면 가지고 프리퀀트 셋,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빈발, 프리퀀트의 기준을 뭐라고 하는지, 미니멈 서포트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뢰도에, 규칙의 신뢰도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고요.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맥주와 기저귀의 맥주와 기저귀냐, 아니면은 기저귀여서 맥주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마케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현명한 마케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개념적으로 지금까지 한 거는 매우 간단하죠. 간단한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슈가 바로 그 컴플렉시티의 문제예요. 컴플렉시티의 문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물건의 개수가 M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건의 개수가 M개.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개수가 n개라고 해봅시다. n개. 그러면은 물건의 개수가 만약에 2개 짝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크기가 2개인 항목 집합, 크기가 2개인 항목 집합을 찾는다고 하면은 m개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물건 짝의 가지수는 m개에서 서로 다른 2개를 고르는 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C에서 M에서 2죠. 요거 식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식이 틀렸어요, 이거가. C의 M2이기 때문에 이게 M-2의 팩토리얼에, M 팩토리얼이죠. 다시. M 팩토리얼에 M-2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M에다가 M-1의 2죠. 그죠? 잘못 썼죠, 이거? 틀렸어요, 이거. M 곱하기 M-1의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고치세요, 여러분들. 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이제 컨비네이션의 숫자잖아요. 컨비네이션 이 개수만큼 컨비네이션 나오면은 그 각각이 프리퀀트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미니멈 서프트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n번의 트랜잭션하고 다 카운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요거가 여기에 발생하는지 아까 카운트 했잖아요. 1, 3이 여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렇게 카운트 했잖아요. 그럼 매번마다 n번씩 카운트를 해야 돼요. n번을.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n번씩 트랜잭션 발생 여부를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복잡도는 이렇게 되죠. 이것도 보기가 좀 힘들죠.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2에 m-1이었는데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m 제곱에 n에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비례를. 그죠? 근데 m도 물건의 개수니까 굉장히 크고 n은 사람의 수잖아요. 오늘 손님의 수. 그러니까 거의 m이나 n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3승의 제곱을 비례를 하는 거예요. 3승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웬만한 마트에서 다루는 상품 수는 몇십만 개 정도거든요. 그리고 매장에서 손님의 수는 100만 명이 넘고, 그렇게 돼서 3제곱의 형태가 되면은 n이나 m이 조금만 늘어나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n과 m이 100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복잡도는 10의 18승에 비례를 합니다. 10의 18승이라 그러면 1초에 10억 개를 비교할 수 있는, 1초에 10억 개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31년이 걸려요. 10의 18승을 계속 나눠보세요. 365일로 나누고, 네? 그 다음에 24시간으로 나누고, 24분으로 나누고, 60분으로 나누고, 60초로 나누면은, 그 다음에 10억 개로 나누면은 31년이 걸려요. 31년이. 근데 이게 2개짜리만 고르는 게 아니고 3개짜리 고르려면은 C에서 3을 해가지고 2를 해야 되고, 4는 이것도 틀렸네요. 네. 이것도 CM 곱하기 n이죠. 곱하기 n. 곱하기 n인데 곱하기 n이 한글로 바뀌었나봐요. 이것도. 고치세요, 이거. 정수. 요것도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시그마. 그러니까 조금 전에 m에서 2개짜리는 2개 고르는 거잖아요. 2개 골라서 n을 곱하는 건데 2개가 아니고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고 계속 하잖아요. 그걸 전부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2의 m하고 비례를 할 거예요, 아마. 이것은 어떻게 비례를 하냐면은 2의 m에 n의 비례를 할 겁니다. 하여튼 뭐 식은 간단한 식이지만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생각해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프라이리 알고리즘이에요. 이 어프라이리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봅시다.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아주 간단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물건을 사갔는데 4명이 사갔어요. A, C, D, B, C, E, A, B, C, E, B, E 이렇게 사갔어요. 자, 미니멈 서포트가 2예요. 2. 미니멈 서포트가 2인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AC. AC가 여기 2번 나오죠. 그죠? 2번 나오죠? 여러 개 나오네. 2개 넘는 거는. 3개짜리는요? 3개짜리. BCE가 3개 나오네. BCE. BC가 2번 나오네. 그죠?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건데 이게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 봅시다.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아이템들 여기 썼어요. A, B, C, D, E. 그렇게 한 다음에 서포트. 몇 번 발생했는지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2번, 3번, 3번, 1번, 3번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요걸 가지고 모든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미니멈 서포트를 넘지 않는 거 D, D는 제거시켜버려요. 제거시켜버리면 이렇게 남죠. 그죠? 그 D를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가지고 조합을 다시 만들어요. 조합을 다시 만들면 2개를 만들면은 조합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서포트를 다시 카운트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카운트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1 나온 거 미니멈 서포트 넘지 않는 거는 제거시켜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가 4개 4개를 가지고 다시 3개짜리를 만들고 서포트를 카운트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유명한 알고리즘이거든요.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니멈 서포트를 넘지 않는 거를 빼고 그 다음 컴비네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A, B, C, D가 이게 프리퀀트 하다. 내가 이거 안 들었구나. A, B, C, D가 프리퀀트 하다. 프리퀀트 하다는 거는 미니멈 서포트를 넘는다는 거잖아요. A, B, C, D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A, B, C, D가 같이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 A, B, C, D의 모든 부분 집합은 또한 프리퀀트 하다. 이 말이죠. ABCD가 프리퀀트 하다면은 ABCD의 모든 부분 집합 있죠. A, B, C, D, A, B, A, C 모든 조합들. 그것 또한 프리퀀트 하다. 맞죠? 그죠? 만약에 요거의 부분 집합 하나가 프리퀀트 하지 않다면은 ABCD가 프리퀀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포함하니까. 그죠? 포함하는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D가 있잖아요. D가 프리퀀트 하지 않잖아요. D는 여기서 아예 제거시켜버리고 다음부터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D가 만약에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런데 이거 자체가 프리퀀트 하지 않은 거예요. D가 한 번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이거 전체가 어떻게 한 번 이상을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컴플렉스를 얼마나만큼 줄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물건들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미니멈 서포트를 넘지 않는 거를 빼고 난 나머지는 확 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컴비네이션을 만드니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D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야 됐잖아요. 이거를. D까지 포함한 것까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이는 거죠. 뭐 간단한 방법인데, 아주 유명한 방법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질문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이게 지금 곡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비교까지 해놨어요. 만약에 D가 들어가 있을 때 하고 D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고 비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만약에 D가 들어가게 있었으면은 40번의 비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D가 빠지니까 24번의 비교만 일어나요. 그럼 굉장히 많이 줄었죠. 줄었죠. 그래서 실제 경우에도 절반 이상의 항목들을 미리 제거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조금 전에 그거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약 K의 항목 집합이 프리퀀트 하다면 그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 공집합은 제외하고요. 역시 프리퀀트 하다라는 속성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역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항목이 프리퀀트 하지 않다면 그 항목을 포함한 어떠한 집합도 프리퀀트 할 수가 없다. 라는 거고요.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샘플 보여드렸잖아요. A, B, C, D 하고 뭐 1번, 2번. 그런 문제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따라 해볼 수 있겠어요? 그죠? 따라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여기 나온 그대로 그냥 따라 해보시면 되는 거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는 이제 장바구니 분석에서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바구니 분석, 그러니까 사람들 물건 산 물건들끼리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제가 한 15년 전에 어디 학술대회를 갔다가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울만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가 대학 때 그분 책 가지고 배웠었거든요. 모든 책들은 그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히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이제 자리가 이제 같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 밑에 그 대학원생이 그때 구글을 만들었어요. 구글 알고리즘을 그 대학원 박사과정 2명이 논문을 써서 그거 가지고 사업화가 돼가지고 구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그때 막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뭐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을 그 검색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어프라이리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 어소시에이션 알고리즘. 이거를 검색에 이용을 했대요. 검색하는데도 이용을 하는데 그 예를 나한테 2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그걸 내가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간단한 예예요. 간단한 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장바구니하고 장바구니 안에 물건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의 문서가 장바구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서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것도 똑같이 어소시에이션 알고리즘 조금 전에 우리 배운 거 돌려버리는 거예요. 뭘 찾을 수가 있겠어요? 뭘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장바구니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물건들 찾는 거잖아요. 아까 거는. 장바구니가 문서라고 해보세요. 문서. 그리고 그 장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그 문서 안에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발생하는 단어들을 찾는 거예요. 이 단어와 이 단어는 같이 몰려다니는구나. 같이 발생하는 단어들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같이 발생하는 단어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치를 하는데 이 단어를 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만 나오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단어하고 같이 나오는 다른 단어 찾아놨잖아요, 이미. 그 단어의 검색 결과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죠. 얘가 이걸 나는 그 사랑이라고만은 검색을 했는데 사랑뿐만이 아니고 무슨 미움, 증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검색에. 그러니까 되게 그 만족도가 높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이 사람이 또 해준 얘기인데 웹페이지가 하나의 장바구니라고 해보세요, 웹페이지. 그 웹페이지 안에 있는 장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은 뭐냐면 웹페이지 안에 있는 URL 링크들 있잖아요. 링크들이 물건들이라고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뭘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찾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뭘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 대입을 잘 해보세요. 장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같이 발생하는 물건을 찾는 건데 그럼 웹문서라고 해보세요. 웹문서 안에 있는 링크들이 여러 개 있는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발생하는 링크를 찾는 거잖아요. 이 링크하고 이 링크는 같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검색 엔진에서. 그죠? 연관된 웹사이트를 찾는 거예요.
연관된 웹사이트를. 그래서 내가 어느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게 검색에 얘가 탁 뜨면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가 같이 떠주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만족스럽죠. 근데 이 웹사이트하고 이 웹사이트가 같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수학식으로 구했나요? 누가 알려줬어요, 이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패턴을 보고 찾아낸 거예요. 일반인들의 웹페이지를 보면은 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링크들이 있잖아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보는구나. 그거를 찾아내서 찾는 거예요. 구글과 이전에 검색 엔진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전에 검색 엔진의 이전에 야후라든가 이런 것들에 옛날 라이코스라든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검색 엔진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어떤 전문가가 이것과 이거는 연관되어 있어. 이걸 찾으면 이걸 보여줘야 돼.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보여줬었는데 구글의 차이는 걔네들은 뭐냐면은 일반인들의 웹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일반인들이 같이 보고 같이 사용하고 같이 쓰는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보여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족도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구글을 처음 봤을 때 검색했을 때 찾아지는 것들은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패턴에서 뽑아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예요. 또 어떤 사례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장바구니와 아이템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 있죠? 건강검진센터. 그럼 사람들이 조사를 이렇게 검사들 많이 하잖아요. 한 80가지 검사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검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뭐 혈압서부터 무슨 항목들 뭐 피 검사한 것들이 쫙 있고 그것들이 트랜잭션이 쫙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트랜잭션이. 그럼 거기서 어소시에이션 마이닝을 해버리면은 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검사 항목들, 이 항목과 이 항목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연관되었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하나만 줘서 검사를 하더라도 딴 것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병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뭐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실험 데이터 가지고 고대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이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혈압이 이렇고 뭐 이러니까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아는 것만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는 처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거가 되면 진짜 이렇게 되네. 왜 그렇지 하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이거 자체가 어떤 최종적인 결론은 안 주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에서. 아까 구글에서 도움 준 것처럼 데이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패턴을, 유용한 패턴을.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하나가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지금 전체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 얘기를 했죠. 컴플렉시티 얘기를 했고, 또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거가 뭐냐면은, 이제 인터레스팅리스라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아까 물건 1과 물건 7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같이 나왔잖아요.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의 기준은 뭐예요?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 미니멈 서포트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말고 뭐 있나요? 그거 말고 없어요. 같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 때문에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짜 연관이 있는가? 혹은 아무 의미 없는 규칙인데 우연히 연관된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맥주와 기저귀에 대한 것도 이제 그런 건데, 맥주와 기저귀가 실제로 많이 팔렸거든요. 많이 팔려서 이제 논란이 많은 아이템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맥주와 기저귀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맥주를 사가가지고, 아니, 기저귀를 사다가 속이 상해서 맥주를 사갈까? 아니, 맥주를 사가려다가 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보세요. 둘이 같이 단지 많이 팔렸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같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세븐일레븐을 가거나 동네 조그만 가게 가서 물건을 몇 개 안 사잖아요. 몇 개 안 사면 진짜 연관되어 있는 것만 사겠죠. 근데 이건 미국에서 이제 발견한 건데, 미국 사람들은 월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카트 이렇게 쌓여가지고 카트 2-3개씩 집들이 멀리 있으니까
자주 장을 못 보러 가니까 한 번에 사갈 것들을 잔뜩 사가거든요. 그래서 집에 놓고 오랫동안 이제 먹는 거. 이렇게 사가니까 거기는 별게 다 있는 거예요. 별게 다 있는 거, 이렇게 카트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진짜 연관되어 있어서 샀을까? 잘 생각이 없어요. 연관되어 있어서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같이 다 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그냥 그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갔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장을 2주에 한 번씩 보러 간다. 우리 식구가 8식구예요. 8식구가 2주에 한 번씩 보러 간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은 다 사는 거예요.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 사는데 그 중에 물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사는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기준 말고 서포트 기준 말고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내가 적어놨는지를 모르겠네. 잠깐. 여기 적혀 있구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물건이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A라는 물건하고 B라는 물건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단지 A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많이 팔려요. B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A가 예를 들어서 생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물건 사간 사람들 중에서 한 80%가 생수 사갔다. 80%. 이게 80이에요. 80. 네. B가 라면이라고 해봅시다. 라면 오늘 물건 사간 사람 중에서 70%가 라면을 사갔다고 해보세요. 생수와 라면은 관계가 있네요. 그죠? 관계가 없는 거 뭐 있죠? 물 말고. 다시 가정을 해봅시다. A는 라면이라고 해보세요. 오늘 사간 사람들 중에서 80%가 라면 사갔어요. 근데 B는 볼펜이에요. 볼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능 시즌이어가지고 볼펜이 많이 필요해서 70%가 사갔다고 해봅시다. 70%. 그러면은 80% 사가고 70% 사갔잖아요. 여기서 아까 조합을 해가지고 A, B 조합을 보세요. A, B 조합. A, B 조합을 카운트를 해보면 서포트가 얼마나 돼요? 서포트가 엄청난 거예요. 서포트가. 그죠? 내가 AB를 여기서 적어봅시다. 이렇게 A와 B가 같이 발생할 확률을 보게 되면은 미니멈 얼마가 발생해야 돼요? 미니멈. 이건 70이고 이건 80이고 나는 A와 B를 안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 비껴서 노력하려 하더라도 몇 프로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70이요? 70은 제일 많이 나온 게 70 아닌가? 최고로 A, B와 같이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때 내가 같이 살래. A도 샀기 때문에 B도 살래.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겹치는 게가 100% 겹친다 하더라도 A, B가 같이 발생하는 거는 7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최대한 내가 피하려고 하면은 이거 80이 있고 70은 끝까지 쭉 내려봐요. 해도 피하려고 하더라도 겹치는 거는 몇 프로예요? 50이죠? 50이 겹치죠. 그죠? 70 더하기 80은 150인데 100으로 빠니까 50은 내가 이걸 옮겨봐요. 옮겨도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쫙 있고 20은 여기는 30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겹치는 거는 50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미니멈 50은 겹쳐요. 미니멈 50은 겹쳐요. 50이 나왔다고 하면은 나는 같이 안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거는 70이 나왔다면은 같이 살려고 노력한 거고 A, B하고 노력하지 않고 A하고 B하고 같이 살려고 혹은 같이 안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랜덤으로 그냥 샀다 그러면은 몇 프로가 겹쳐서 나올까요? 56이죠. 그죠? 7, 8에 56. 확률 두 개 곱하니까 56이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했을 때 아무 상관없을 때 나오면은 56%가 겹치는 거예요. 근데 미니멈 서포트가 30%다. 미니멈 서포트가 30%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30%라고 가정을 했는데 56%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연관되어 있는 거로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연관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연관은 사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니멈 서포트라는 게 30%이기 때문에. 기저귀와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기저귀 엄청나게 사가고 맥주 엄청나게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많이 팔려가지고 겹쳤을 뿐이지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럼 미니멈 서포트 가지고는 연관성을 제대로 판정하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거가 우리가 여러분들 통계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코릴레이션이에요. 코릴레이션.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는 리프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상관계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상관계수. 네. 상관계수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80%고 70%잖아요. 그럼 7, 8에 56이 아무 상관없을 때 발생하는 게 7, 8에 56이잖아요. 그럼 56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56보다 실제로 발생한 것이 더 많이 나왔나? 더 적게 나왔나? 얼마큼 더 많이 나왔나? 얼마큼 더 적게 나왔나? 그렇게 해서 연관이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연관이 있다, 없다 판정하는 거는 요 랜덤 했을 때 기준이 있죠. 56%라는 거. 7, 8에 56.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쭉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설명한 것도 56%, 70%, 80% 이것도 이제 적혀 있네요. 이렇게. 이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코릴레이션은 식이 이렇게 나타나죠. 조금 전에 것처럼 지금 아까 기준이 PA 곱하기 PB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걸 분모로 놓고 같이 발생한 거를 이제 기준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내가 써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PA 곱하기 PB 이게 56%였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얼마큼 나타났는지를 비교를 해서 이것보다 이것이 크면은 양적으로 파지티브하게 릴레이트 했다. 코릴레이트 했다. 작으면은 네거티브하게 릴레이트 했다. 이러고 같으면은 거의 비슷하면은 1이잖아요. 값이 1이 나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하면은 그러면은 아무 연관이 없다. 두 개는.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거기다 뭐 확신도라는 것도 또 있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50%요?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게 100인데 이게 80이고 이게 70이에요. 그럼 내가 같이 안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80이고 내가 도망가서 70이라고 해보세요. 여기 70. 안 살라고 엄청나게 얘가 도망갔어요. 그래도 중간은 겹치잖아요. 이만큼은. 네? 얼마가 겹쳐요? 얼마가 겹칠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은 요거를 아예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나란히. 네? 나란히 하면은 요렇게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삐져나온 거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 합치면은 150이잖아요. 150이니까 50이 겹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80이고 이게 70이고 예. 그럼 요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게 쭉 올라가니까 요거는 여기 버틸라고 하고 요거는 어쨌든 올라가야 되니까 겹치잖아요. 여기 이만큼. 요만큼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얼마냐고요. 이게 80이고 70이니까 150인데 요거는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만큼이 겹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으면은 마지막 이제 얘긴데, 그 다음 보면은 여기에 수능 모의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수능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한 4만 명 거를 이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영어 시험에 했는데 50문제가 있잖아요. 50문제가 있어요. 아까 그 검색 엔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바구니가 영어 시험 문제예요. 4만 명의 트랜잭션이 쫙 있어요. 항목이 50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맞았다 틀렸다만 표시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자, 뭘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장바구니는 수능 데이터 여러분들 답안지고, 그 다음에 맞았다 틀렸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은 50문제 그 각각의 아이템들이에요.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맞은 문제들. 3면 걸 보니까 요 문제도 맞히면은 저 문제도 같이 맞히더라. 그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저 문제하고. 네. 그럼 이 문제도 맞히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42번 문제, 10번 문제도 맞췄어. 그러면 그 시험 문제 잘못 낸 거예요. 네. 이 문제 맞춰서 저 문제 똑같이 맞힌다 그러면 저 문제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문제를 냈었어야죠. 그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수능 시험 볼 때 일선 교사들이 가서 다 검수를 하거든요. 비슷한 영역인 거 빼고. 그렇다 하더라도 못 찾아. 이것도 똑같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분들이 한 거하고 내가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똑같았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게 왜 똑같지? 하다가 그래서 이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전문가들도 나중에 판정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찾은 거하고 전문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찾아요, 그렇게. 같은 것들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1번서부터 50번까지 영어 문제가 있고, 1번부터 4만 명까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맞았다 틀렸다가 이제 쭉 돼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전국에서 1등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4만 등 한 애가 있고, 그죠? 1등한 애가 50문제 중에서 48개를 맞았다고 해보세요. 48개를 맞은 거가 얘가 그냥 잘 알아서 맞춘 거지. 예? 그게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관이 돼 있어서 맞췄다고? 없어요. 그걸 반면에 꼴찌애가 다 틀렸어. 다 틀렸는데 딱 두 문제를 맞췄어요. 32번하고 48번을 맞췄어요. 두 문제. 야, 얘가 다 틀렸는데도 32번하고 48번을 맞췄으니까 이 두 개가 진짜 연관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슈는 뭐냐면은 각 트랜잭션 데이터가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뒤에 거하고 앞에 것들을 전부 없애고 중간 것들만 가지고 했더니 결과가 또 훨씬 좋아졌어요. 이거는 장바구니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바구니 분석에서.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뭐 MP3 무슨 요새 물건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MP3하고 무슨 그 소니에서 나온 헤드폰하고 두 개를 같이 샀다. 연봉이 10억인 사람이 그거 두 개 산 거하고 진짜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그거 두 개 산 거하고는 의미가 다를 거예요. 예?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딴 거 안 사고 그거 하는 학생한테는 진짜 두 개가 연관이 있어서 샀을 거고, 그 다음에 연봉 10억인 사람이 그냥 가서 쇼핑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이 그렇게 샀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슈는 각각의 트랜잭션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어떻게 판별해서 그 데이터에다가 반영을 시킬 건가가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면 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루진 않고 필요하면은 여기 레퍼런스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질문 있나요?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컴플렉시티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다른 분야에 활용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0장을 할 건데 조금 10장을 앞에 조금 더 나갈게요. 한 10분 정도 더 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19장에서 한 것은
지능형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8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8장에서 했었던 거는 우리가 프로시저럴하게 컴퓨팅 모델을 쭉 만드는데 컴플렉시티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 새로운 모델들을. 그럼 새로운 모델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제까지 한 거, 그거는 지능형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분류하는 거, 연관시키는 거, 군집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거고 10장은 뭐냐면은 생명체를 흉내내는 모델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거 다음에 해야 될 11장은 네트워크 모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화 돼가지고 뭔가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근데 생명체 흉내 모델이 나온 지가 한 10년, 15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세 가지 모델을 보여주겠는데, 하나는 유전자 알고리즘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인공 생명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경망 모델. 예,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모델을 소개를 할 겁니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알고리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건가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쥐나 컴퓨팅을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제 놀라서 항상 얘기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아지 보세요. 건널목으로 건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도 기다렸다가 신호등이 켜지면 사람들하고 같이 건널목을 건너요. 길에 버려진 강아지들인데. 여러분들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운전할 때, 학교를 출근할 때 많이 봤거든요. 저 용두동에서 그 강아지 계속 한 5년을 봤어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길에. 그럼 항상 골목길에서 나와서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어요. 그 파란불이 되면은 건너요.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 신호등을 또 기다려요. 그래서 신호등이 켜지면 그리 건너요. 진짜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강아지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저 강아지한테 누가 교통신호를 가르쳤을까? 누가 가르친 거지? 저 강아지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지식 모델 보면은 강아지 엄마가 가르쳐 줬나?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경험에 의해서 배웠나? 어떤 경험? 어떤 경험에서 그 지식이 배웠을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은 진화이론이에요. 진화이론. 신호등을 건너지 못했던 개들은 다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환경에 적응해 있는 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한 10년 전을 생각해요. 10년 전에는 혼돈의 시대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DNA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년 동안에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고 자동차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10년 후에 딱 보니까 지금은 교통신호 지키는 강아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세요. 10년 후와 10년 전과.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서 10년 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강아지를, 교통신호 지키는 강아지를 우리가 찾아냈구나, 드디어. 찾아냈구나. 물론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에 보면은 인생을 보면은 비참한 거지만, 그죠? 전체 사회를 보면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수많은 캔디데이트 솔루션들 중에서 어떤 그 환경, 그러니까 가차 없는 그런 환경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환경에서 살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찾고자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찾고자 할 때는 그거를 찾게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냥 랜덤으로 돌려버리면은 찾아지는구나. 그거예요. 그게 이볼루셔너리 컴퓨팅 모델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들은 어떤 솔루션을 찾는 거잖아요. 패턴을 찾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 얘기가 나오는데, 유전자 알고리즘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자, 여기
아까 강아지처럼 각각 하나하나는 각각의 개체들이라고 해보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어요. DNA가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유전자가 약 30억 개 서열로 이루어져 있죠. 30억 개.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겠다. 30억 개 여러분들도 있고 30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는 ATCG라는 4개의 심볼 중에서 하나로만 들어오는 거죠. 네?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30억 개 이게 파이나이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이게 4의 30억 승이죠. 엄청나게 많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더라도 1000억 년 전에 아니면은 100억 년 후에라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DNA들은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요. 얘는 교통신호 잘 지키는 DNA도 있고, 뭐 담배를 못 피게 하는 DNA도 있고, 다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은 나오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의 DNA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일부는 아빠 거, 일부는 아빠 거, 일부는 엄마 거, 그 다음에 돌연변이 때문에 일부는 내 자신만 할 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만의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의 반은 위에서 내려온 거고, 또 다른 위에서 내려온 거고, 조금만 내가 이제 만든 거고, 그러면은 나에게 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는 그분들만의 것인가요? 또 그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에요. 계속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내려오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자연 환경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강아지는 죽어버렸지만 인간으로서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그 인간은 자손을 낳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몇십 세대, 몇백 세대가 물러지면 어떻게 되면은 그 환경에 가장 적응한 능력을 DNA를 가진 사람들만 남아난 거예요. 가장 적합한 그 형태로. 그래서 유전자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적합성 문제를,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찾을 때 문제에 가능한 솔루션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고 랜덤으로 진화를 시켜요. 계속 자식 만들어 놓고 자식이 또 다른 애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 낳고 이거를 몇십 세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몇십 세대 가지 않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탁 찾아버려요. 놀랍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다 끝낼게요, 오늘.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중간을 많이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최종 얘만 한번 볼게요, 얘만. 과자 문제도 있고 뒤에 쭉 가면은 영어 시험 문제 만드는 것 같다. 요거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실제로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과정을 실제 문제 해결에 이제 어떻게 찾아낼 건가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를 영어 시험 답안지 하나 맞추는 문제를 해봅시다. 모두 영어 시험이 10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문제에 대해서 찍을 수 있는 답안의 가지수는 10문제니까 각각 사지선다형이라고 그러면은 각각마다 4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답안지의 조합은 몇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냐면 4의 10승이니까 100만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사지선의 10문제인데 나올 수 있는 답안의 가지수가 100만 가지예요. 100만 가지. 100만 가지 중에서 정답은 몇 개예요? 그 중에 100점 맞는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 그럼 100만 개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예요. 네?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안에 100만 개가 있어요. 100만 개. 물론 100만 개 좀 넘죠. 그 중에 정답은 요거 하나예요. 하나. 그럼 100만 개 중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찾을 건가 하는 거죠. 어떻게 찾을까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 몇 점이에요? 이거 몇 점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해줘요.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10문제가 있죠. 10문제가 있으면은 1번의 답은 뭐고 2번의 답은 뭐고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이제 환경을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 환경이에요. 선생님이랑 환경이 있는데 답안지 갖다 주면 이거는 70점,
뭐가 틀려서 7점은 얘기 안 해요. 이거는 80점 이렇게만 얘기해 준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100만 개 중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낼 건가? 그럼 첫 번째 방법은 100만 개를 나래비를 세워놓고 하나 넘는 거예요. 이거 몇 점이에요? 아, 80점. 아, 100점 아니구나.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100점이에요? 아닌데. 세 번째 거 100점이에요. 100만 번이 걸리는 거예요. 100만 번이. 이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예요. 요 값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까 얘기한 유전자 알고리즘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여기다가 이 100만 개 중에서 랜덤으로 아무거나 잡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답을 써요. 랜덤으로 답을 써요. 그러면은 이것이 물어보니까 이게 50점짜리예요. 50점이라는 거 뭐냐면은 요 유전자는 환경에 적합한 적합률이 50%밖에 안 된다. 또 다른 유전자를 해봤더니 랜덤으로 해봤더니 이건 70점이에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한 10개 정도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100만 개 중에서 10개만 집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얘랑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대한 또 이론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론. 랜덤으로 그냥 결혼시키던가 아니면은 성적이 좋은 애들, 그 환경에 더 잘 적응된 애들이 결혼을 성공적으로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해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네. 만나게 해줘서 얘네들이 그 다음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70점하고 50점대가 만났어 했더니 반반이 섞였잖아요. 보세요. 이 중에서 70점이 되려면은 3개는 틀렸지만 7개는 맞았잖아요. 맞은 거가 많이 있죠. 얘도 80점짜리가 있다 그러면 맞은 게 많이 있죠. 두 개가 반반씩 겹쳐가지고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더 높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보다는 높을 확률이. 그죠? 이게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몇 번째 애가 자식을, 이제 100점짜리 자식을 찾았는지를 제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보세요. 100점짜리 점수. 100만 가지가 있었고, 그냥 찍어서 100점 맞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0.0000095%예요. 진짜. 근데 그냥 찍어서 0점 맞기는 5.63%니까 매우 높죠. 100점 맞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10개 자리에 배열이 되고, 그 중에 하나에 1, 2, 3, 4번 중에 답을 쓰는 거고, 100만 가지의 조합이 필요하고, 파퓰레이션은 크게 10으로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한 거가, 처음 이제 10개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10개끼리 자기들끼리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겠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어떻게 살았냐면은 여러 번 돌렸어요. 여러 번 돌렸더니 50세대에서 250세대 정도까지 갈 때 100점짜리 정답을 찾아냈어요. 그때마다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50세대 혹은 250세대까지 갔을 때 찾아냈어요. 이건 뭐냐면은 100세대에서 정답을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0세대에서. 그럼 각 세대마다 100세대에서 정답을 찾았으면 각 세대마다 10개 가지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10 곱하기 100이니까 1000개 테스트 한 거예요. 1000개. 100만 개 중에서 1000개만 테스트 해가지고 답을 찾았어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0.1%의 노력으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0.1%의 노력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유전자 알고리즘. 그죠? 인간의 진화 과정, 동물의 진화 과정을 컴퓨팅 모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모델이죠. 이거를 우리가 학기 초에 했었던 것처럼 프로시저럴하게 순차적으로 하면은 100만 번이 필요한 건데 1000개 만에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정답을 찾는 거를 보장은 또 못해요. 보장은 못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 사회학에서도 주는 시사성이 많아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생각과 생각이 섞여서, 그러니까 몸쪽으로는 유전자지만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섞이는 거예요. 반반씩 섞여가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의 유전자가,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이 사회 전체가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섞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그것을 어떤 진화된 염색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아까 이제 시험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타이포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책에 잘못 나온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